안녕하세요. 앵커의 책방 신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얽히고 설킨 과거사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과거를 기억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현실을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즉 진비의 정신을 일깨우자는 취지입니다. 지난주 삼국시대부터 임진왜란까지의 역사를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임진왜란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한중일 삼국의 관계사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차이나는 클래스 책 국가, 법, 리더, 역사편 가운데 한명기 교수의 민족에게 역사란 무엇인가의 후반부 주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주변의 국제적 환경은 조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이끄는 여진족 세력이 급속하게 커져서 후금이라는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듭니다. 후금은 조선뿐 아니라 임진왜란 참전으로 국력이 약화된 명나라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조선은 또다시 명과 후금 사이에 끼이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진시황부터 시진핑까지 이 중국의 역대 왕조나 정권은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견제한다는 전략을 썼거든요. 바로 이의제의 전략인데, 외란 이후 명나라는 조선과 후금을 싸우게 만들어서 이의제의하겠다는 외교적인 구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조선 입장에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내부 상처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금과 싸우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지배층 중에선 명나라가 우리의 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명을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반대했습니다. 광해군은 후금과 싸우다 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주장했죠. 그래서 광해군과 다른 신하들 사이에 참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일선에서 전쟁을 지휘해봤던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명나라 사람들과도 자주 접촉해서 그 누구보다 국제정세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대다수 조선 지식인의 경우 이 명나라를 은혜를 베푼 나라, 우리가 섬겨왔던 나라로 여기고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조선은 명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619년 1만 5천 명의 군대를 만주로 보냅니다. 비록 명나라에게 은혜를 입은 건 있지만 이 조선이 망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게 광해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인조반정이란 쿠데타를 통해 조카인 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인조반정의 명분 중 하나가 바로 명을 덮기 위한 파병에 광해군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었죠. 한편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인조는 권력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인조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명나라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은 인조를 책봉해주고 승인해 줄 테니 자신들 외교 정책에 순응하겠다는 제스처를 분명히 취하라고 요구합니다. 도대체 조선의 왕이 되기 위해 왜 명의 책봉과 승인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명나라나 청나라, 당나라, 수나라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이들 나라의 황제는 천자라고 불렀는데 하늘로부터 천명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위임을 받은 천자이기 때문에 조선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나라 백성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하라는 의식을 갖고 있던 겁니다. 조선 입장에선 주변 경쟁국들보다 더 센 나라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센 자, 가장 힘센 나라의 인정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니 조공을 하고 승인을 받는 이른바 책봉이라는 시스템이 동아시아에서 고대부터 쭉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후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키우면서 명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인조반정 무렵에는 더욱 힘이 세진 상태였어요. 원래 후금을 세운 여진족은 수렵 채취와 무역에 의존해서 살던 민족입니다. 주로 산삼, 모피, 진주를 채취해서 이 명나라 및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 농산물, 면, 소금 등과 바꿔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힘이 세지자 명나라가 교역을 끊기 시작합니다. 후금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돌입한 거죠. 1627년쯤 되자 후금은 명의 금수 조치 때문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곤경이 심해집니다. 거기다 조선까지 덩달아 무역에 응하지 않고 명나라 편만 들자 후금은 조선 침략을 감행하는데요.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후금이 경제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후금의 군대가 황해도성까지 밀고 내려오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는데요. 그러자 후금은 강화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내려가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조선은 후금의 군대를 철수시키면 무역을 재개하겠다고 달래봤지만 후금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죠.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형제관계를 맺어 아우인 조선이 형인 후금을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이처럼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은 뒤에야 조선은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명나라와 조선이 임금과 신하관계였다고 말했었잖아요. 이 조선이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 이중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명에게는 신하, 후금에게는 동생이 된 셈이죠. 따라서 명나라와도 잘 지내야 하고 후금과도 잘 지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그런데 인조실록에 보면 후금에 대해서 인조가 한 말이 나옵니다. 조선은 200년이나 명나라를 상국으로 섬겼다. 위기에 빠진 종사를 구하려고 어쩔 수 없이 오랑캐와 화친하지만 이 명과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만은 절대 따르지 않겠다. 하지만 후금은 점점 더 힘을 키워서 스스로 제국이라고 칭하면서 국호를 청이라고 정합니다. 다시 조선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거죠. 두 제국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명을 계속 섬길 것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이 무렵 후금에서 용골대라는 사신이 오는데요. 당시 인조의 부인이 숨진 걸 계기로 문상 오는 김에 후금이 황제국이 됐다는 사실을 통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조선의 대부분 관료들이 후금 사신이 서울에 오는 즉시 목을 쳐서 소금에 절인 뒤 명나라에 보내자 그걸로 후금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용골대는 말을 훔쳐타고 도망쳐버리죠. 이에 인조가 문서를 써서 의주와 평양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곧 후금의 침략이 있을 예정이니 잘 대비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문서를 전달하려던 사람들이 그만 용골대에게 붙잡혀서 빼앗깁니다. 조선의 본심을 확인한 용골대는 자기 나라 황제에게 조선과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보고를 했고 결국 압록강이 얼기 시작한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조선에서 방책을 미처 마련하기도 전에 청이 너무 쏜살같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인조는 강화도로 가는 것조차 포기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남한산성엔 만여 명의 병력과 45일분의 식량밖에 없었어요. 그보다 심각한 건 겨울 추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산에서 병사들이 보초를 서는데 이틀 정도 지나니까 온몸에 동상이 퍼지고 손발을 전단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된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인조는 47일을 버티다가 1637년 1월 30일에 삼전포라는 나루터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3번 큰 절을 올리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인조는 최악은 면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최소한 자기의 권력만은 유지하게 됐으니까요. 왕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을지 모르지만 조선 백성들이 겪은 고초는 극심했습니다. 한족에 비해 소수민족이었던 청은 조선에 쳐들어온 김에 노동력과 군사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조선인 남녀를 붙잡아 심양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겨울에 심양까지 800km를 가야 하는데 제대로 된 잠자리와 먹거리를 주지 않다 보니 상당수가 끌려가는 도중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탈출하다 붙잡혀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잘리는 끔찍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간 우리가 병자호란과 관련해 인조의 삼전도 항복만 얘기하고 민간인 피해를 제대로 짚어보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이 당시 전쟁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인조가 항복한 뒤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강조한 건 백성들의 비난과 원망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코스프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자호란의 경우 임진왜란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막 떠오르는 일본이 명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이 조선이 명을 선택하면서 임진왜란을 겪게 됐었잖아요. 병자호란은 떠오르는 청과 기울어지는 명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몰렸던 조선이 명을 선택하며 벌어진 전쟁입니다. 주변에서 강대국의 힘의 교체가 일어날 때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두 사례인 겁니다. 한편 명이 내란으로 망하자 이 북경을 접수한 청의 입장에선 조선을 더 이상 위협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조선이 한번 굴복한 데다 자기들은 이미 대국이 됐으니까 이 조선에 대해 좀 풀어주자는 정책을 취한 거죠. 그런데 정작 조선 내부는 이 시기에 문화적 우월감에 빠져듭니다. 중화 국가이던 명나라가 사라졌으니 이제 조선 말고 문명국은 남아있지 않다는 시기였죠. 그 바람에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살펴보면 19세기에 영국은 청나라에게 아편을 밀매하기 시작했고 아편 전쟁을 일으켜 청나라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듯 서양 세력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로 밀려들 때 조선은 서양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한 반면 일본은 달랐어요. 서양에 대한 면역력을 어느 정도 키운 상태였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 나라의 대응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깨지니까 이 청나라를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은 강자로 인식하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외부적 압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막부 정권을 갈아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미군이 요코하마에 나타나 함포로 위협하자 문호를 개방하고 1858년에 불평등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즈음 일본 구구파의 원조가 되는 사상가들 중에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지금의 야마구치현 하기시에 송하촌숙이라는 강습소를 엽니다. 이곳에서 이토 히로부미, 기토 다카요시,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향후 조선 침략의 앞잡이가 되는 자들을 키워내죠.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 송하촌숙에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양 오랑캐에게 빼앗긴 이권을 일본 힘으론 되찾을 능력이 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 서양에 비해 훨씬 약한 조선과 청을 공격해서 서양에게 빼앗긴 이권을 벌충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이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요시다 쇼이는 고대 한반도가 일본에 복종했었다고 믿으면서 조선 침략을 부추기는 사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른바 정한론입니다. 그에 따라 일본 내에서 조선을 정벌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이후 일본은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킨 걸 모방해서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는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체결합니다. 19세기 후반의 조선 내정은 이런 외부 환경에 제대로 대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종이나 민씨 정권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했었죠. 게다가 뇌물이나 청탁으로 한 자리씩 얻어서 지방에 파견된 수령들이 이 농민들에게 규정 이외의 세금을 걷거나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해달라고 일어난 게 바로 정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자 이들을 쉽게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정이 청나라의 군대를 보내서 농민군을 진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자 일본도 참전을 해요. 충청남도 아산 앞바다에 풍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 근처에 일본 해군이 숨어 있다가 청나라 수송선을 기습 공격합니다. 당시 일본은 이참에 조선에서 청을 몰아내고 이 조선을 자기들 관할권에 넣겠다는 계획을 다 세워둔 상태였어요. 일본군은 인천 등지를 거쳐 군대 만여 명을 서울로 집결시키고 남산에 포대를 배치합니다.
남산에서 경복궁을 정조준한 상태에서 일본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복궁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조선은 결국 일본 요구에 굴복하고 타이에 의한 개혁인 갑오경장을 추진하게 되죠.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지경에 이르자 해산했던 농민군이 다시 봉기합니다. 일본군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일본군에게 도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북쪽으로 진격하며 청과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일본이 청나라의 승리를 거둡니다. 해전에서 이기고 육지에서 벌어진 전투에선 만주까지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청나라 협상 대표였던 이홍장이 시모노세키로 가서 대만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2억 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압력이 점점 강하게 다가오자 고종은 미국이 일본을 막아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었습니다.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조미수호조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 중에 조선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거중조정을 해준다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거중조정이란 제3자가 국제분쟁을 일으킨 당사국 사이에 끼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조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브래들리가 쓴 임페리얼 크루즈란 책을 보면 루스벨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장악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윌리엄 테프트 육군 장관을 도쿄에 보내서 가스라다로 일본 총리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용인하고 자신들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장악합니다. 이후 러일 전쟁에서까지 승리를 거둔 일본은 불과 5, 6년 뒤에 조선을 식민지로 차지하게 되죠. 일본은 점점 더 폭주를 거듭해서 1941년 진주만 기습을 통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같은 일본의 폭주가 2차 대전으로 확장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했고 결국 미국이 투하한 원폭 2발을 맞은 뒤에야 일본은 항복합니다. 당시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백범 김구 선생은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을 접하고 난 뒤에 환호하기보단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직접 싸운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이 미리 항복해버렸기 때문이죠. 연합국에 속한 강대국끼리 전후 질서를 새로 짜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건데 그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자 승전국인 미국은 곧바로 일본의 메가더 원수를 파견해서 점령 통치를 시작하는데요. 이 천황 히로히토가 메가더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점령군인 사령관 메가더 앞에서 천황이 꼼짝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미국은 일본이 영원토록 미국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개조하는 것을 점령 통치의 기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본 군사가라는 책을 보면 1945년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했을 당시 일본 군대 숫자가 720만 명에 달했어요.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군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군대, 관동군 등을 다 합친 숫자였죠. 미군 군정 입장에서는 이 군인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헌법 개정도 심각한 과제로 여겼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이토 히로부미 주도로 만든 헌법 자체가 일본이 주변을 침략하고 미국에 도전하는 폭주를 감행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메가더가 1946년에 이 부하들을 소집해서 일주일 만에 헌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이 지금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헌법인데요. 이 헌법은 첫째로 이 천황을 격화시켜 일본이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과거 헌법에 비해 훨씬 민주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었는데요.
예컨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본에게 침략을 받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항을 넣었는데 헌법의 구조에 일본은 앞으로 영원히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 와중에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나라들끼리 새로운 전후 질서를 새로 구축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련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가면서 미국과 소련의 대결인 냉전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일본 전략에 변화가 생깁니다. 일본을 알거지로 만들면 중국이나 소련이란 공산국가를 견제하는 데 보조 공격수로 쓸 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거기다 1950년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며 역사의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됩니다. 한반도 전체가 적화통일될 위기에 처하자 이 미국은 군대를 일본 본토에서 한반도로 이동시키는데요.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7만 5천 명 규모의 경찰 예비대 조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나중에 자위대가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일본의 재무장을 이끄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거기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본격화되고 낙동강 전선에 미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전차나 장갑차, 수송차량 등 각종 군용 차량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부산과 가까운 일본 규슈 등지에 있는 공장들, 특히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군수물자를 대거 발주합니다. 덕분에 도요타 자동차는 망하기 직전에 부활하게 되죠. 심지어 또다시 가미카제가 불기 시작했다는 말이 일본에서 나오게 됩니다. 신풍이 불어서 도요타를 포함한 일본을 살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1950년 초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1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한국전쟁이 터지고 1년 만에 9억 달러가 됐습니다. 와타 하루키라는 일본의 석학은 일본이 또다시 이웃나라의 피값을 토대로 부활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에 대한 군정 통치를 종식하고 일본을 전범 국가가 아닌 미국의 동맹국이자 파트너로 재정립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과거에 대한 면죄부를 준 셈인데 이 강화 조약에 초대받지 못한 한국은 일본과의 과거사를 알아서 풀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냉전 이후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떠올랐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며 중국이 급부상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2015년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이란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동맹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이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합니다. 아직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한 한국, 중국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지난 1500년 동안의 한중일 삼국의 관계사를 대략적으로 돌아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당면 과제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 주변 동향에 대해 민감하게 주시하는 예민한 촉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그런 촉을 통해 얻은 판단을 기준으로 이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미래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 말을 주변 국가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명기 교수의 민족에게 역사란 무엇인가의 후반부 주요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한중일 삼국의 역사 역시 다시 돌아봐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갖게 하는데요. 부디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층을 비롯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앵커의 책방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